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바람막이를 입었더니 약간 빠시락 걸어가지고 이거 좀 벗고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어차피 더운데 굳이 이걸 왜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연휴가 갑자기 돼가지고, 갑자기는 아니죠. 이제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같은 날이라서 대체 휴일 하루가 있었고요. 어제. 그동안 저는 뭐 연휴랄 게 뭐 딱히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들 모임을 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고요. 그냥 이틀 내내 밤샘 작업을 했고, 오늘도 할 예정으로 지금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연휴 직전에 지난 주말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 그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물론 집에서 제가 작업실에서 대부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이 안 되면 와이파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뭐 영상도 좀 보고 막 이러는데, 이번 달 벌써 한 40기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뭘 했다고 40기가 썼지? 물론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로 받은 강좌 영상 이런 게 좀 그 용량이 크긴 해요. 이제 엄청 고화질의 고용량 음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강좌 하나에 막 기가 단위로 되는데, 그것도 좀 몇 개 보고, 그다음에 그냥 유튜브도 좀 보고, 막 남들 막 그 양봉업자 유튜버 이런 거 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5월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40기가 썼다고? 이래가지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좀 참고 있다가 오늘 이제 영업일이 됐죠. 급하게 이제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인터넷이 안 돼요 했더니 이제 오늘 당장 이제 기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저희 집에 달려있던 모뎀을 보시더니 그 2008년에 만들어진 메가패스입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언제 거냐, 이게 아직도 구동이 되냐 이러시면서 굉장히 놀라시면서 교체해 주시고 원래 있던 거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잘 되는 걸 확인했고, 오늘부터는 더 이상의 어떤 제 소중한, 이제 밖에 다닐 때, 출장 다닐 때 써야 될 소중한 데이터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뭐 아마도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딘가로 좀 놀러 가고, 뭔가 어린이날이니까 뭐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토일 월화 혹은 뭐 금요일부터까지 굉장히 꽤 긴 연휴였는데, 너무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굳이 어디 안 가겠다라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디를 간다, 어딜 가서 뭐 숙박도 하고 뭐 먹고 계산해봐도 그 소모되는 돈이 꽤 높아요. 거기다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안 했더라도 일단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3일 간격으로 동시에 있습니다. 내일이죠, 어버이날. 그렇게 있다 보니까 5월 초순에 나가는 돈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어린이날 같은 경우엔 그냥 진짜 밤샘 작업만 했고, 어버이날도 아마 내일 일정이 뭐 있더라. 일단은 제가 오늘 밤새고 아침을 작업실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크고,
어버이날도 아마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나와서 그냥 일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 너무 이게 부담이다. 특히 요즘에 뭐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영향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직장 생활도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퇴사 압박을 받는 나이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옛날에 이제 나온 얘기죠. 4.5정 5.6도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45세가 정년이고 56세까지 다니면 도둑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40대가 되면 이제부터 압박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40대가 이제 먼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올해 벌써 반 지났죠. 그러면 내년 되면 제가 38입니다. 그 말인즉슨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제 친구들도 누군가는 이제 슬슬 이제 그만하시죠라는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점이 뭐냐면 사회 진출 시기는 참 늦어지고 있어요. 보통 첫 기업 입사가 20대 때 하는 경우도 요즘에 흔치 않죠. 뭐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스펙 쌓으려고 뭐 좀 준비하고 뭐 이러면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에 보통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채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경력도 쌓고 하면서 이직도 잘하고 이러면서 연봉을 늘려가고 많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 정도 눈치가 보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게 이 지금 경기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뭐 이제 경제학적인 어떤 전문가가 절대 아니고 경제학계론 C풀 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양질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럼 그분들이 나와서 딱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퇴사 압박을 받을 때가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그러면 퇴직금이랑 받아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영업을 알아봅니다. 근데 평생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평생까지는 아니죠. 평생이라고 해봤자 한 10년, 15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뭐 자영업으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직장 생활만 하기에도 힘든데 내가 뭐 그 와중에 다른 걸 따로 공부하고 뭐 요식업이든 뭘 공부한다 쉽지 않거든요. 사업적인 부분을 공부하기 어렵고, 그나마 뭐 기술이 뭔가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잘 이제 이직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하던 분야로 뭔가 창업을 해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눈 돌립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유의 어떤 레시피나 기술로 뭐 창업을 하기는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는 점점 더 이제 번화가들을 다 지배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 잘 되고 막 이런 건 딱히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일반은 제가 볼 때 예술 분야라고 보는데, 위축이 되는 게 요식업 분야도 상당히 많이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집에서 해먹고 뭐 외식 좀 안 하고 아끼고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지인분들이랑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술집 가서 뭐 술 한잔하고 이런 것도 좀 이제 부담스럽다. 뭐 아니 요즘에 뭐 주류 소주 맥주 같은 거 4,000원 5,000원씩 하죠. 그거를 한 병에 그만큼씩 내고
안주도 요즘에 웬만하면은 뭐 그냥 술집에서 안주 시켜도 2만원, 3만원 해요. 하나 시켜도. 그렇게 먹는 돈으로 그냥 집에서 사다 간단히 먹으면 집에 있으면 또 좀 널브레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지트 역할을 하는 작업실도 있고 그렇게 마시면 되는데 굳이 나가서 이렇게 막 자리를 하고 이런 게 낭비 같다 라는 말씀들 가끔 하시는데 그렇게 되어 가다 보니 모두가 이제 다 함께 차츰차츰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길어지니까 지금 연휴가 이 정도인데도 놀러 가기도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뭐 장 봐가지고 뭐 해먹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어딜 막 거하게 다녀오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 그래도 가족끼리 모임이라도 한다면 다행입니다. 네. 그 지하에 이틀 동안 처박혀 있었던 저보다는 나니까요. 이게 참 체감이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저도 뭐 어떤 직장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를 남들보다 좀 느리게일 수도 있겠지만 체감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대로 이어지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어려운 굉장히 오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좀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에서 프랜차이즈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아이콘 역할을 하던 이제 백종원 대표가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어제였나 사과문을 또 사과 영상을 게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도 이제 중단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분쟁을 하고 있었던 돈가스 업체 거기 점주들은 또 아니 폐점 엄청 하고 이럴 때는 특별한 거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뭘 또 막 해준다 그러냐 이러면서 또 약간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뭐 저는 뭐 방송에 나와서든 뭐 여러모로 백종원 대표가 해명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매장마다 균일한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균일한 퀄리티의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매장마다 맛 다르다 이런 말들 되게 많았고 그게 이제 미숙한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점주가 레시피를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본사에서 물품 받지 않고 더 저렴한 거를 따로 사가지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뭐 시간을 재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손의 감각이 중요한 이제 중화요리 같은 프랜차이즈는 훨씬 더 심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뭐 무언가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말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프랜차이즈 설립할 때 당시에 한참 화제였고 인기가 좋으니까 매출 잘 나오고 그걸 가지고 영업사원들이 홍보를 했다. 근데 첫 달 지나니까 바로 와르르 떨어졌고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되는 매출로 거의 적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 일종의 오너 리스크죠. 그 백햄 사태 이후에 백종원 대표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관련 프랜차이즈들도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 안 간다. 이제야 이 사람의 실체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 사람이 만든 브랜드들 사실 그렇게까지 막 찾아가거나 이럴 가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함께 욕을 먹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식당이 원래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많이 보는 뭐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피자집 이런 것도 진짜 별로 없을 때였어요.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막 와우 햄버거라는 게 있대 막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거대한 치킨 기업으로 성장한 모 기업도 옛날에 막 콜팝 이런 거 팔면서 이제 코 묻은 돈 아이들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그거 하나 사가지고 자전거 앞에 그 컵홀더에 꼽아놓고 다니고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은 지금도 있는 저희 동네 그 자전거포라고 하죠. 자전거 수리도 하고 판매하는 거기 옆에 있었어요. 그 해당 그 치킨집이.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콜라가 들어있고 위에 요만큼 이제 한 입에 먹기 좋은 팝콘 정도 크기의 치킨 볼이 들어있고 뭐 이런 거를 팔았었는데 뭐 여튼 그런 게 이제 시작될 즈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식당들은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아니었어요. 그 조금 이후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프랜차이즈가 이제 김밥천국이죠. 이거는 뭐 이제 상표가 어떤 고유가 아니라고 이제 판결 난 거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그런 것들이 뭐 생기면서 뭐 천국 뭐 나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뭔가 어딜 가도 보이는 가게라는 개념이 그쯤에 생겼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뭐 미국에야 뭐 그 전에 뭐 KFC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찾아보기에 좀 드물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어디 나가면은 그냥 분식집도 그냥 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거, 식당도 이 사장님이 한 거, 여기밖에 없는 거였는데 지금 어떤 번화가뿐만 아니라 동네 가게들이 있던 저희 동네를 가봐도 무슨 저가 커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국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서 오래오래 장사를 하고 주민들과 좀 어떤 연으로 좀 엮이고 이런 식의 가게들은 거의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퇴직한 분들이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로 메꾸고 있는데 이 점주들의 주장도 그겁니다. 결국에 본사는 계속 돈을 번다. 왜냐면 월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본사에 뭐 400 얼마를 재료비랑 다 포함이겠죠. 낸다 하더라고요. 본사는 꾸준히 돈을 벌고 점주들은 계속 말라 죽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프랜차이즈를 관리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오너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된 거 혹은 프랜차이즈로서 검증이 안 된 거를 사업을 시작한 것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방송으로 순간적으로 화제가 된 어떤 상품이 이게 오래 갈지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정말 인정받아가지고 뭐 온 국민의 이제 한 번씩 떠오르는 그런 요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따금씩 오늘 좀 짬뽕 땡기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오늘 좀 돈가스 먹고 싶은데 오늘은 왠지 떡볶이 막 이런 내 일상생활에 리스트업 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야 사실 프랜차이즈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부분은 저는 약간의 과실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과실이 법적 과실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도의적 과실이지.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저도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요식업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 하고 싶은 거 할 줄 아는 거 하고 있는데 이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직장을 충분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나이에 그만둬야 되는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자영업,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와 함께하는 자영업의 난립. 당연히 서로 경쟁하다가 서로 고사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브랜드를 어떻게든 좀 우위에 놓기 위해서 방송 활동과 이제 영상 컨텐츠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한 부분도 저는 보여요. 그래서 뭐 상장까지 어떻게 했고요. 누구에게 이거를 100%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글쎄요. 그 뭐 백햄 사태 혹은 다양한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뭐 농약통이랑 뭐 이것저것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이 사람이 했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이거는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계속 시한폭탄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우리 보면 막 반짝 유행하고 사라지는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과거에 뭐 대왕 카스테라 그 모 PD의 잘못된 선동으로 인해서 와르르 망해버렸죠. 그리고 지금 다시 카스테라 집이 뜨고 있는 거 아시나요? 다시 무슨 특이한 카스테라 체인이 생기고 있어요. 또 그래서 여자친구가 가보자 해서 갔어요. 또 거기를. 저는 빵을 안 좋아하는데 궁금하대요. 갔습니다. 그리고 대표격인 게 있죠. 탕후루 저 한 번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번 먹어나 보라고 해서 그 꼬치에 껴져 있는 거 딱 한 입 먹어보고 어우 달아라 이러고 그냥 안 먹었는데, 탕후루집 최근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게 왜 그렇게 유행을 했는지, 와르르 생겨서 막 심지어 막 한 동네에 마주보고 2개 생기고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 물 빠진 건 3개월도 안 갔다고 보는데요. 지금 다 폐업했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무슨 비어 시리즈들, 그 특정 메뉴 컨셉까지 다 베껴가지고 엄청나게 생겼다가, 그 캐릭터 디자인 뭐 다 베껴가지고 엄청 생겼다가 요즘에 남아있는 거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게 한창 와르르 나올 때가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무슨 비어 로고송 하나 했거든요. 그 로고송에 랩을 하나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제가 노래 불렀던 브랜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품성까지는 아니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하게 위험한 것들을 프랜차이즈업으로 막 와르르 하게 되고, 구조상 본사보다 거기에 투자해서 이제 점포를 낸 업주가 큰 피해를 받게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더본코리아라는 이 논란을 보면서 지금 뭐 여론이나 언론이나 일단 거의 불가침의 영역에 있던 백종원 대표를 어떻게든 어떻게 더 갉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은 분명히 따져 물어서 책임을 지게 하고, 대신에 더 넓은 그림을 조명해주는 언론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누군가는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거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거랑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사기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갭 투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돈 얼마 없는데 계속 빚내가지고 막 건물을 사들여가지고 전세 주고 돈 돌리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막 자기 돈 얼마 안 되는데 건물 막 50채 100채 가지고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돈이 안 돌아버리니 다 망하고 전세금 못 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사태들을 누군가는 알고 이거 문제가 되겠다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터지기 전엔 얘기를 안 하고 혹은 공론화 안 하고 혹은 본인도 누렸겠죠. 그러다가 곪고 곪아서 터지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터져서 지금은 이제 전세라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뭐 이게 내가 사전에 뭐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주인이 멀쩡한 사람이길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저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비슷하게 이 프랜차이즈 업계도 지금 우리가 조명받고 있지 못한 본사로부터의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지금도 많을 거고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내 귀중한 돈과 시간을 털어먹은 사람도 많을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지인이랑 좀 한 적이 있는데 뭘 차리면 2년인가는 그냥 돈을 때려 붓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4년을 유지해야 어느 정도 이제 본전치기를 하고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좀 버는 거다. 근데 그만큼의 시간 동안 매출과 뭐 그런 것도 다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대부분은 모르고 진입을 하게 되고 뭐 이 브랜드 뭐 어디 가나 있고 유명하고 잘 나가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또 이제 영업사원 말 믿고 진입을 하죠.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뭐가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별로 조명이 안 됐고 그냥 개인의 실패 너 뭐 가진 기술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이 됐고 그 사람의 그냥 개인의 파산 개인의 불행 개인의 경제 몰락으로 그냥 얘기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은 그 개인이 그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 뭐 대박집 뭐 줄 서서 먹는 대박집 사장이다 이런 데 봐요. 프랜차이즈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은 다 자기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지금 조명해보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 백종원 대표라는 한 사람의 과오를 계속 뜯어가지고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보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터질 것이다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좀 길게 돌아왔습니다. 자, K-윌의 이러지마 제발 듣고 돌아오실게요. 앉은 자동차 속에서 음악도 흐르지 않아 늘 잡고 있던 네 왼손으로 너 입술만 뜯고 있어 네가 할 말 알아 그 말만은 말아 Don't know why Don't know why 1분 1초도 끌고 싶은데 텅 빈 길 나를 재촉해 빙빙 돌아온 너의 집 앞이 날 익숙해 눈물이 나와 하루가 멀게 찾아온 여기서 길을 내가
버리고 가는 널 보지 못하고 떨구고 마는 눈물도 이젠 닦아야겠지 주머니 속 네가 줬던 손수건을 써야 할지 이젠 버려야 할지 왜 떨림이 멈추질 않지 미친 척하고 널 잡아볼래도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지를 않아 차 안에 남은 네 향기에 취해 영영 깨고 싶지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네가 떠나간 빈자리 위에 차가운 향기만 남아 이러지 마 네, 이러지마 제발 듣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요식업 얘기 좀 했으니까 약간 얹어가지고 한 가지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 약간 특정 업계만 너무 짚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죄송한 마음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평양냉면 가끔 드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좀 좋아하는 편이고, 얘기했던 적이 있나요? 제가 저기 율동공원 안쪽이랑 뭐 몇 군데 되게 맛있게 먹은 집들이 있어요. 네? 평양냉면 가격이 최근에 경기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만 원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15,000원에서 18,000원 이 정도 가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뭐 자주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자주 갔던 곳 같은 경우에도 평양냉면에다가 수육 하나 시켜 먹으면은 거의 돈 10만 원 가까이 둘이 먹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게 좀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만들 때, 이제 그게 고기 육수죠, 결국에는. 왜냐면 뼈가 들어가면 하얘지니까, 고기를 삶고, 우려가지고, 막, 기름 걷어내고, 뭐, 동치미 국물 섞고, 뭐 하고, 막, 그래요, 뭐. 고된 작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소고기로 하니까 비싸고요. 근데, 우리가 딱 느끼기에 그래요. 이렇게, 냉면 그릇에, 메밀면이랑 멀건 그 육수랑 그 무 몇 조가리, 고기 몇 조가리 이렇게 올라와요. 2만 원? 선 넘는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되게 다양한 냉면을 좋아합니다. 뭐 중국식 냉면, 뭐 회냉면, 비빔냉면 다 좋아해요. 일반 면보다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집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뭐, 모 냉면 브랜드 그냥 육수 사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요. 아쉬운 대로. 그리고 이제 양이 모자니까 2개씩 먹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좀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냉면 육수를 조미료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몸에 썩 좋진 않겠죠? 이제 다시다, 설탕, 식초 이런 것들을 잘 배합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고깃집이나 이런 데서 먹던 함흥냉면 맛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냉면 약간 그 매운 맛 나는
그거만 좀 추가하면 그럴싸하게 또 약간 매끈한 냉면이 돼요. 뭐 초장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좀 추가해도 되고요. 근데 고추장을 풀면 좀 약간 국물이 좀 텁텁해지고, 여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알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 가격은 좀 조금 그렇다라는 거. 제가 어제 시켜 먹은, 포장해서 먹은 치킨이 한 마리에 2만 원이 안 됐거든요. 치킨이 한 마리에 2만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약간 지금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얘기를 좀 확장하자면, 옛날에 우리 피자집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도 피자는 비싼 음식이었어요. 지금 피자 라지 하나 시키면, 그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시키면 피자 3만 얼마씩 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뭘 사 먹을 때 좀 당혹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피자가 한 판에 36,000원 막 이래요. 근데 크기는 뭔가 더 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보쌈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족발 시켰어요. 막 이렇게 푸짐하게 와요. 한 4, 5만 원 하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뼈가 반입니다. 그럼 보면 이게 잠깐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물가가 오르는 거가 너무 빨라지니까 제 생각에 이게 물가에 적응하는 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지갑과 내 수입도 물가에 못 따라가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 물가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선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겠죠. 제 마음은 아직 한 2017년 정도의 물가에 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식할 때, 뭘 시켜 먹거나 할 때 느끼는 물가는 상당합니다. 이 가격이 지금 내가 이걸 지불하는 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어떤 외관상으로 뭐가 좀 휑해 보이는 평양냉면이 이제 제일 전방위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냉면이라고 했을 때 이제 평양냉면이 유행하기 전에는 고기 먹고 고깃집에서 뭐 후식냉면 3,000원, 그냥 냉면도 한 6,000원, 7,000원 요 선이었고, 저랑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이준용 씨랑 같이 저희가 맨날 먹었던 게 냉면이랑 그 요만한 작은 그 고기 같이 주는 그 집 있었죠. 지금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서현역에 있었던 거기를 되게 자주 갔어요. 거기서 맨날 먹고 와가지고 방송하고 이랬는데, 그때 먹었을 때가 제 기억에 가격이 인당 6,50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는데 3배의 돈을 주고 먹게 되잖아요. 수육은 되게 얇은 수육 이렇게 약간 흩뿌리듯이 깔려 있거든요. 막 푸짐한 것도 아니고 되게 얇게 썬 보거회처럼 나오는데 한 3, 4만 원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내가 약간 왜 내가 물가에서 격세지감을 느껴야 되는 걸까? 이 속도는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봉급도 물가 상승률보다 덜 오르면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연봉 협상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내가 욕심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르지 않죠. 근데 물가 상승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의 작업비는
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국민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노동자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의 임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뭐 경제학자 분들이나 경제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페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적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계 지출을 어떻게든 졸라매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번 연휴 때처럼 어디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지 않은 순환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느껴져요.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는 냉면 가격이 2만 원이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이야기를 꺼내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되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한 해법이나 뭐 자세한 지식으로 인한 뭐 조언할 거리 이런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다들 열심히 사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엄청 열심히 살아요. 뭐 대충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막 뭐 팽가팽가 놀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근로 시간, 근로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 다 상당히 열심히 사십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까?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야,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라고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는 막 뭐 재무 설계로 돈 벌게 해드립니다 하면서 막 차자랑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돈을 까먹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와 이걸로 돈을 번다고 싶은 걸로 또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해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못 따라간 사람들이 된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결론 내리기가 힘드네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극복하거나 해결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이나 그냥 제 얘기에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걸 또 뭐 무작정 이건 뭐 정부가 아니면 기업이 해결해 줘야지라고 떠넘기는 것만으로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면서 지금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좀 많은 걸 알게 되고 지식이 좀 깊어지면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가리온의 옛 이야기 듣고 돌아오실게요. 마구 달려간다
홍대에서 신촌까지 깔아놓은 힙합 리듬 그 리듬을 빚은 세 사람의 믿음을 위한 그동안의 씨름 그 씨름으로 밤낮을 씨름 결국 뭉쳐서 하나를 이루고 돌아보지 마라 앞만 달려가라 주변의 영상들과 무관하기만 바래왔었던 바라 조바심이 더 컸었던 가리 오래 지난 얘기 하지만 끊임없었던 맥이 박동쳐왔던 얘기 우리 낮과 밤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던 망원동에서 373까지 술자리로 연결되었던 고민과 유비의 조각들 조금 모난들 문제없어 왔던 인간들 주말이면 체스판 바닥에 비트를 실어 한판 신명나는 풍악을 날려 좀 더 높이 죽음의 땅에 비를 내려 산자가 죽은 자를 좀 더 높이 가끔은 커피 한 잔에 녹아내린 가슴 내린 말 못할 속사정 뿌리 내린 과거가 부끄럽지 하지만 내겐 모두 빛나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랩을 하고 있지 아픔도 슬픔도 내게는 너무도 중하고 기쁨도 웃음도 모두가 하나로 통하고 언더바닥엔 이렇게 마르지 않는 펜 우린 뿌리 깊은 나무 아무나 갈구려고 나무나 가꾸라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영혼을 불러 모으는 라디오 나차 옛 얘기하든 말하지만 지금껏 나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에 여전히 난 천년을 기다려온 슬픈 고목이 되기 직전 가슴속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던 불시도 정적 그렇게 인해 한 여인의 한 그녀의 한은 겨우 6월에만 소리가 내린다 했거늘 내 가슴 속한 44절한 노래 빠짐도 없이 눈앞에 하얀 면사포를 덮어 씌워 이젠 지쳐 그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된 너의 태도 그렇게도 언제나 머릿속에 머물러 불을 뿜으며 웅크리고 도사리는 작은 요 하지만 기가 막힌 여의주가 아닌 작은 구슬 이끌려 콩깍지가 씌인 그 후로 자리 잡은 작은 연못 속에 한나의 무기 하늘이 내려주길 바라지 굵은 소나기 땅끝이 갈라지는 척박한 토양 일지라도 가꾸려던 의지와 걸음의 수량 하나둘 뿌려주기 시작해 비옥한 토양 변하고 이제 새로운 씨를 분양 흘러가는 내 육신 내 이름 팔고 다닌 그 병신 내가 바로 그 7번째 놈 7일생 세븐 의기투합 최선생 제6회 끝없는 장단과 가락에 맞춰 흐르니 호랑이 등짝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니 그 누가 맞서리 내 소리를 따라 부르리 이대로 멈추지 않는 이대로 잊혀진 옛 얘기거리 꺼내 그 많은 길거리들을 헤매이던 나의 그 못난 짓거리들 다시 생각해보면 반전에 반전을 반복하던 나의 가치관 속에 헤매이지 풋내기 풋사랑 입에문 붓담배처럼 언젠가 고난과 역경의 길도 연기가 되어 사라지리라 내 귓가에 어렴풋이 들릴 듯이 말듯이 들리는 소리 참소리 주궁주궁 겨울에 들리던 젊은 성실한 소리 이제 성실과 젊음은 어울리지 않는 자 커다란 술자에 매달린 몽산들과 함께 상상을 초월한 상상의 세계에 나만의 세계로 하루 강아지 법무 서운지 모르던 나 7번째 날 태어나던 날 두루죽고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울부짖었지 초등학교 6년 동안 무녀 매무저 운병나 거울적이 고납작이 콧방아 찢던 어린 여린 내 모습 속에 잠재돼 있던 또 다른 내 모습 이제야 보이네 담비가 내리네 웃어 넘길 수 있는 내 공을 감춘 날 동경하는 널 따라오게 만드네 따라오게 만드네 따라오게 만드네 끝없는 장단과 가락에 맞춰 흐르니 끝없는 장단과 가락에 맞춰 끝없는 장단과 가락에 맞춰
네, 옛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이게 제가 가리온 1집 앨범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되게 희귀 앨범이 됐는데 그 타이틀곡이었던 노래인데 이렇게 긴 줄은 몰랐네요. 이게 이렇게 6분이 넘었네. 옛날에는 6분 넘는 노래 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에 막 2분 초반대 막 이런 음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6분 넘는 노래가 되게 희귀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기에는 되게 밋밋하고 뭔가 좀 그렇게 먹먹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 되게 한국어 랩으로서 센세이셔널했고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해온 그것들을 한번 딱 정리하는 힙합이라는 음악의 태동기에 나왔던 앨범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항상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일단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했던 얘기를 다 종합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슴 치며 참고 산다. 한국인 절반 이상 장기적 울분 상태. 응답자의 43%가 외롭다. 34%가 소외. 그리고 70%가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신건강적인 부분이 좋지 않고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나 그런 불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이게 참 지금도 애초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어떤 정신질환, 울분, 화병 어떤 것이든 간에 걸린 사람보다 회복하기가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도 점차 심해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사회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케어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1, 2년짜리 프로그램 이게 아니고 최소한 15년, 20년 정도 이상의 큰 대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 게 되게 다양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쟁에 대한 압박.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알잖아요. 눈치 더럽게 주는 사회, 옆에서 참견 더럽게 하는 사회, 그런 것들. 게다가 다른 매체들을 보면서 생겨나는 어떤 비교. 그 비교도 눈치죠, 결국엔. 눈치와 비교, 그 사회 문화부터 경제 측면까지 상당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그래야만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나마 초기에 가가지고 진료받고 관리를 하는 친구들은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병을 키워서 이제 사회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주변에 있습니다. 좀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나 어떤 우울감이나 소외,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구나, 혹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준다면 숨기거나 혹은 이제 부인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잠깐 그냥 산보 나가는 기분으로 신경정신과나 상담센터에 방문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초기에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심해지기 전에 가면 호르몬적인 부분이나 이제 내분비계의 문제가 확 심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할게요. 박지윤의 미스터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